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학 원론 14주차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그 경영자론에 대해 설명을 했고 그 중에 리더십에 관해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조직에서는 이 경영과 관련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세 가지 그 계층이 있다 그랬죠. 초경영자, 그죠? 그다음 또 중간관리자 있다, 일선 감독자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계층이 있는데 우리가 경영자에 관한 얘기들을 13주차 2강에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14주차 1강에서는 중간관리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관리자는 경영자와 일선 감독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도 인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머리와 같은 이 몸통의 상층부가 있고 배가 있고 그 다음에 하체와 같은 다리가 있죠. 그래서 하체와 상체를 연결해주는 허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죠? 허리. 여러분, 축구에서도 미드필더라는 포지션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공격수와 수비수의 중간에 있으면서 이 공이 오면 공격수에게 연결해주고 수비수와의 그 사이에서 조율하고 공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 포지션입니다, 그죠? 조직의 중간 관리자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허리의 역할을 하고 경영자와 일선 감독자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자급 부장이나 차장이나 같은 수평적인 레벨에 있는 사람들과도 어떻습니까? 협조를 잘 해야 된다. 협조, 그죠? 협조. 그래서 이런 역할을 랜시스 리커트는 연결핀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우리 사람의 몸도 관절, 여러분 아시죠? 그 관절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우리가 팔, 다리를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죠. 그처럼 이 중간관리자의 연결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동료로부터는 역시 그 신뢰를 얻어야 되고 그 부하들로 일선 감독자나 이런 사람들로부터는 이 신뢰와 마찬가지로 신뢰와 함께 이 존경받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역시 그 경영진으로부터는 어떻습니까? 믿을만하다. 저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다. 일을 맡기면 책임감이 있고 틀림없이 해낸다 하는 이런 그 인식을 받을 수 있는 중간관리자라야만이 조직에서 대단히 효과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중간관리자는 어떤 일들을 하는가? 중간관리자들은 결국 그 사람과 관련된 일, 이런 일들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인간관계 기술이겠죠, 그죠? 인간관계, 동료, 부하, 경영자와의 관계들을 해야 되니까 인간관계 기술이 대단히 중요하다. 초경영자는 이 중간관리자에 비해서 인간관계 기술보다는 물론 뭐 인간관계 기술도 있지만 조직 전체를 보는 이런 기술들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그 다음에 일선 감독자들은 어떻습니까? 일선 감독자들은 훨씬 더 구체적인 기술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중간관리자들이 구체적으로 지녀야 할 경영 관리에 관한 스킬, 기능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첫 번째는 자기가 관리하는 부서, 부장이라든지 차장이라든지 팀장 같은 이런 사람들은 마케팅 부서, 그 다음 인사부서, 그 다음 연구개발부서, 그 다음 총무부서 같은 이 부서들을 책임지고 있단 말이죠. 이걸 부서를 부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디파트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놓은 것을 우리는 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도 교무 업무를 수행하는 교무팀들이 있고 학생과 관련된 학생 그 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산업체와의 협력을 하는 산학협력단 이런 게 있죠. 그죠? 있다. 자, 이런 그 부서를 관리하게 되면 이 부서는 뭡니까? 조직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이 조직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규모를 우리 집단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룹. 집단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다. 집단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집단만의 그 분위기, 그 다음에 그 행동의 기준, 규범, 이런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지금 학교 다니면서 친한 친구들끼리 3, 3, 5 모여서 다니죠. 혼자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두세 명, 서너 명 같이 식사를 하고 다니고 우리 학교 안에 커피집 가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모여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모여있는 그 2명 이상이 모여있는 이 그룹을 우리 집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집단들은 어떻습니까?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서로 취미나 관심사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집단을 통해서 뭉쳐 있어서 자기들 집단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집단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집단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집단은 이 공식 집단 있고 비공식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인재학부의 공공경영전공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집단입니다. 그죠?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여러분 거기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우리 같이 이 아침에 축구하는 축구 동아리를 같이 하자. 아니면 우리 독서 동아리를 만들자. 아니면 봉사 동아리 하자. 이런 것들은 누가 강요에 의해서 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집단이다. 그죠? 이런 집단들을 우리는 인포멀 그룹이라고 부른다. 비공식 집단이다. 그죠? 그리고 비공식 집단이나 공식 집단은 다 마찬가지로 그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행동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규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식 집단인 경우에는 집단의 그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성문화, 문서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 규모가 작은 집단들에서는 문서로 만들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이 관행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불문율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불문율로 규범이 정해져 있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한다. 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친목을 도모하자 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규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집단에는 그 주류가 되는 그 구성원들이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인그룹이라고 부른다. 인그룹. 그죠? 그 다음에 주류에는 섞이지 않지만 아웃사이더 되는 이런 그룹들이다. 이걸 아웃그룹이라고 부른다. 그죠? 인그룹과 아웃그룹이 있다. 인그룹, 아웃그룹이 있다. 그 다음에 집단을 형성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인 욕구도 있고, 그다음 방금 얘기한 이런 여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느껴서 집단이 만들어진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에 온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중고등학교 친구들끼리 모임 만들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중학교는 오래전이니까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친한 친구들끼리 모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 아니면 어느 친구가 특별한 경조사가 있을 때 결혼을 한다든지 상을 당했을 때 우리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축하해주고 하는 이런 모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이 공통의 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기도 한다. 자, 그러면 이 집단에는 여러 가지의 구성원들 간의
역할 이런 것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계속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그죠? 아버지, 어머니, 형 아니면 누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가정에도 어떻습니까? 내가 형으로서 내 동생한테 어떻습니까? 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죠? 동생이 힘들어할 때 상담도 해주고 같이 위로도 해주고 그죠? 동생이 스트레스 쌓이면 같이 운동도 하고 말이에요. 그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몰라라 남의 집 아이처럼 그렇게 대하면 어떻습니까? 형으로서 동생과의 관계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형으로서 부모님들도 형이 말이야 좀 동생 좀 보살펴 주라 하는 이런 말들을 듣게 될 것이죠. 자, 아버지 어머니 마찬가지다. 그죠?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 경제활동도 하고 그 돈으로 여러분에게 용돈도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로부터 이 자립해서 혼자서 알바를 하든지 저 돈을 벌어서 이 대학 학비를 마련한다. 그죠? 우리나라는 대학 졸업하고 그다음 결혼할 때까지 부모님들이 이 지원을 해주는데 아마 이런 그 문화들도 많이 바뀔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 역할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족의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 그죠?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집단 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스테이터스, 지위가 있다. 지위, 그죠? 조직에서는 포지션에 따라서 공식적인 지위도 있다. 뭐 군대면 군대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장장 같은 이런 지위 있고 회사에서는 사장, 부사장, 그 다음에 상무, 부장 같은 이런 지위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지금 공무경영 전공 2학년에는 어떻습니까? 복학생들도 있겠죠. 복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같은 2학년이지만 여러분들 복학생들이나 이런 나이 많은 이 학우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름을 그냥 철수야, 유성아 이렇게 안 부르죠. 형이라고 부른다 말이에요. 형이라고 부르거나 언니라고 부르거나 이렇게 한다. 그죠? 그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집단에서 자연적으로 이런 그 서열이나 이 지위 같은 게 정해진다. 그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라고 부릅니다. 또 집단은 구성원들끼리 이 똘똘 뭉치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응집성이라고 부른다. 그죠? 한자로는 하나로 뭉치려는 이런 그 특성을 얘기한다. 여러분 그 기름 알죠?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것을 이렇게 음식이나 냉채에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 어떻습니까? 이 물은 어떻습니까? 물하고 기름하고 같이 섞이지 않죠.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기름은 기름끼리 딱 뭉친다. 그런 간장을 이렇게 간장에 식초를 물에 떨어뜨리면 어떻습니까? 쫙 퍼져나가죠. 그 기름처럼 이렇게 똘똘 뭉치려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응집성, 그죠? 그래서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이 응집성이 높을수록 목표 달성에 대단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집단의 응집성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데 어렵겠죠. 그리고 새로운 구성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타적이 된다. 그죠? 배타적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조직 같은 데에서도 우리 성골, 진골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그 군대에서도 이 사관학교 출신들, 그다음 또 이 사관학교가 아닌 그 출신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진급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보직에서 차별받았던 이런 적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너무 똘똘 뭉치면 이런 문제를 야기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들은 집단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 그죠? 집단은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는 최고경영자의 지침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의 그 관리 그 방침들을 일선 감독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또 그걸 챙기고 체크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 대단히 중요하다. 그죠? 커뮤니케이션은 의미 있는 정보의 전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정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보와 데이터가 있다. 그죠? 데이터는 그냥 널려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를 듣는 학생이 29명이 있단 말이에요. 29명, 그죠? 29명 있는데, 제가 강의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학생 몇 명이고, 여학생 몇 명이고, 또 이 학생들의 그 나이가 몇 살이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의미 있는 정보이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하고 강의에서 만나지 않는 딴 교수님들, 딴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은 여러분 이 클래스에 관한 이런 정보들이 유용하겠습니까? 유용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단지 자료일 뿐이다. 단지 자료. 이것을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다. 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를 때는 이 인포메이션이 그 자료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어떤 판단에 유용할 때 이것을 우리는 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른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소통이라는 말을 하죠. 소통과 불통. 아마 여러분들 요즘 젊은이들이 꼰대다, 아재다, 아재 개그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듣는데, 이게 꼰대나 아재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하고 세대 차이가 나서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을 그렇게 조롱 삼아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이 세대 차이는 이 과거 로마 시대나 우리 고려 시대나 신라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제일 젊은 세대 같지만 초등학생이나 이 유치원생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면 이 탤런트들의 자녀들이 등장하는 걸 잘 종종 보실 텐데요. 그럼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거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거하고 또 저와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느끼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다. 그죠? 그 세대 차이는 늘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죠? 그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세대 차이와 마찬가지로 이 집단에서는 또 뭡니까? 갈등이 항상 생기죠.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갈등이라는 것은 등나무나 칡처럼, 그죠? 칡갈이라 한자로. 그러니까 서로 엉켜서 이렇게 우리가 풀기 어려울 정도로 뒤엉켜 있는 것을 우리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죠? 갈등. 영어로는 conflict라고 한다. 그죠? 갈등은, 그런데 갈등에 대한 그 경영학자들의 관점은 그 몇 단계를 거쳐서 변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갈등이 없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단계 어떻습니까? 갈등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갈등이 약간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갈등이 약간 있어야 상대 집단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 어떻습니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된다. 전혀 갈등이 없는 상태처럼 보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말하는 게 우리 일심동체다. 그런 말 하죠. 그죠? 일심동체. 부부도 일심동체다.
그런데 일심동체라는 말이 대단히 참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 그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갈등 마찬가지다. 갈등이 약간 있음으로 해서 저 사람이 여러분 뭐 쇼핑하러 간다. 그 다음에 식당에 레스토랑에 간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다 똑같이 오늘은 뭐 갈비 먹읍시다. 오늘은 뭐 삼겹살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버지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고 싶은데 젊은 딸은 어떻습니까?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하고 케이크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난 다이어트도 해야 되니까 삼겹살 싫어요. 이렇게 말한다. 이런 것들이 다 갈등이에요. 그죠? 갈등이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갈등이 약간 있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갈등이 없으면 갈등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등을 조장하라. 왜? 여러분 메기와 미꾸라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미꾸라지들을 양식하는 양식장에 미꾸라지들만 놓아두면 어떻습니까? 미꾸라지들이 자기들끼리만 있으니까 활발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러나 미꾸라지를 잡아먹는 메기를 한 마리 딱 넣어놓으면 미꾸라지들이 어떻습니까? 살이 더 통통하게 찐다는 겁니다. 왜?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니까, 그죠? 도망다니면서 움직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갈등을 약간 조장하는 게 좋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영학자들이 자, 그럼 갈등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조직의 집단이 효과적인가? 이거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추정이지만 갈등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 측정하거나 이렇게 계량화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오늘은 중간관리자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14주차 2강에서는 일선 감독자에 대해 설명하고 노동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 다음 우리 종강을 하고 그 기말고사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강의를 열심히 시청하여야만 기말고사에 관한 정보들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